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90%가 딱 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전부 이 시장에서 손을 뗐거든요.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배 한 척을 찍어내던 미국조차 지금은 민간 상선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오직 동아시아 세 나라만 이 거대한 시장을 독점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조선업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동아시아만의 게임이 됐는지 그 안에 숨겨진 경제 논리와 국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던 나라가 단 30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고요. 지금도 가장 비싸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배들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고부가 가치 선박만큼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배를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영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말 그대로 조선업의 황제였습니다. 글래스고, 벨파스트, 뉴캐슬에 있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도 바로 벨파스트의 할랜드앤드 울프 조선소에서 탄생했죠. 당시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영국산이었고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으며 영국의 조선 기술은 곧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강자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노동조합의 힘이 세졌으며 복지국가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빠르게 올랐고 노동환경 규제도 강화됐는데 문제는 조선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이었죠.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천 명의 용접공, 배관공, 전기 기술자들이 몇 년에 걸쳐 작업해야 하는데요. 인건비가 치솟으니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은 마진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에요. 배 한 척 만들어서 남는 돈이 전체 가격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높은 인건비에 낮은 마진이라니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산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영국의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요. 살아남은 곳들도 군함이나 특수선박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민간 상선을 대량으로 만드는 조선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미국의 경우는 더 극적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조선 능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단 4년 동안 미국은 리버티급 화물선만 2710을 찍어냈거든요.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 있던 카이저 조선소는 아리에 하루에 배 한 척을 완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 역량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천 척의 군수용 선박들이 갑자기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새 배를 만들 필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는 싸게 나온 중고배를 사면 되니까 굳이 비싼 신조선을 주문할 이유가 없었죠. 전쟁 특수로 급격히 팽창했던 미국의 거대한 조선소들은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선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 상선 시장을 포기하고 군함과 잠수함 같은 국방 분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어차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해야 했고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첨단 군함은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민간 상선은 더 싸게 만드는 나라에 맡기고 미국은 군사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지금 미국의 민간 선박 건조량은 전 세계의 1%도 안 됩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사실상 배를 안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다른 강국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량 생산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틈새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크루즈선, 초호화 요트, 쇠빙선, 군용 잠수함처럼 소량 생산하지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선박들 말이에요. 독일의 마이어베르프트는 세계 최고급 크루즈선을 만들고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도 크루즈선 시장의 강자죠. 이게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만들어봤자 마진이 10%도 안 되는데 억만장자들이 주문하는 초호화 요트는 마진이 몇 배씩 남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힘들게 싸워서 적게 버는 시장보다 편하게 싸워서 많이 버는 시장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일본, 한국, 중국만 이 시장에 남았을까요? 저마진의 고위험인 산업인데 왜 이 세 나라는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에요. 금융업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 만드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에서 2,7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데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2천억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고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배로 돈을 벌 수는 없고 분할 지급금만 계속 나가죠.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책금융입니다. 일본에는 JBIC라고 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있고요. 한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개발은행이 있죠. 이런 국책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조선소와 선주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요. 민간은행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조건으로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환급 보증 제도예요. 선주가 계약금을 내고 배를 주문했는데 조선소가 중간에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런 위험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은 아무 조선소에나 배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어요. 이런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야 하고요. 외환 보유액도 충분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조선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은 기술과 자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금융, 정부, 산업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돌아가는 복합적인 게임인 거죠. 일본의 조선업 역사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세계 조선업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을 휩쓸었죠. 197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이 일본산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거점으로 삼았고 일본 경제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 물자를 실어 나를 선박 수요가 폭발했는데요. 이게 일본 조선업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블록공법이라고 해서 배를 여러 개의 큰 덩어리와 조각으로 나눠서 만든 다음에 합치는 방식을 개발했고 조선소 자동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정부 주도의 선박 금융 시스템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런 혁신들이 나중에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연구 인력을 대폭 줄였거든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인 건데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선박 시장은 대형화와 고효율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점점 커졌고 LNG 운반선처럼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선박의 수요도 늘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까지 떨어졌고요. 2024년에는 5%에서 7%대로 급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 자릿수 점유율로 추락한 거죠. 일본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국립조선소 설립 검토나 대형 조선소 합병 같은 국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조선 기술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작은 어선이나 연안 화물선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지 대형 선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조선업을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972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시작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해외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는데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주영 회장이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가서 차관을 요청했는데요. 은행 측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의심하자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줬다고 해요.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면서 설득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1974년 6월 28일 첫 번째 선박 애틀랜틱 베러노를 성공적으로 인도합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어요. 조선소를 짓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대형 선박을 완성해낸 거죠. 한국 조선업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본보다 납기가 빨랐습니다. 같은 배를 만들어도 한국이 평균 2% 정도 더 빨리 인도했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빨리 받으면 그만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용접과 블록 조립 기술에도 집중 투자했어요. 배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용접 자동화와 대형 블록 운반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서 나온 철강이 두산중공업의 엔진과 만나고 현대중공업에서 배가 완성되면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완벽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마침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이 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에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3대 조선사로 이름을 올렸고요. 중요한 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저임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도로 기계화된 공정, 첨단 자동화 로봇 시스템, 그리고 국책금융기관의 막강한 지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중국의 공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5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중국은 70에서 71%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그냥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접근했거든요. 2005년 중국 국무원은 조선업을 공식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는데요. 외화 획득,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식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국영 조선소들을 두 개의 거대한 지주회사로 통합했습니다. 중국 선박공업 집단과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인데요. 이 두 회사가 중국 조선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 거죠. 자금 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조선소와 선주에게 수조 위안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쏟아부었어요. 코스코나 차이나시핑 같은 국영 해운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자국 조선소에서만 배를 주문했고요. 지방 정부들도 경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가 나선 전면전이었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들을 새로 지었습니다. 장쑤성, 난퉁, 다롄, 상하이 같은 곳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선소들이 들어섰죠. 2010년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한국을 추월했고요. 2015년에는 전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격차가 분명했어요. 중국은 단순한 벌크선 위주였고 한국은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였죠. 그런데 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이제 LNG선 건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아직 한국만큼의 기술력은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한국보다 20~30%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어요. 메탄올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분야 말이죠. 자,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조선업의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새로운 나라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 10년 이상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선주 입장에서 2억 달러짜리 배를 검증되지 않은 조선소에 맡긴다는 건 너무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은 검증된 조선소에서만 배를 주문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왔어요. 베트남은 실제로 조선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로 소형 선박에 머물러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나라보다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서 조선소가 남기는 마진은 10%도 안 되는 2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독일의 만이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대형 선박용 디젤 엔진은 한 개에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마진율이 100%가 넘는 거예요. 배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엔진 하나 파는 게 더 남는 장사라는 얘기죠. 유럽 국가들은 이 구조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엔진과 터빈 시장을 장악했고요. 프랑스의 GTT는 LNG 저장 탱크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해양 플랜트 설계에서, 노르웨이는 추진 시스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직접 만드는 건 동아시아에 맡기고 핵심 부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죠. 결국 조선업이 세 나라만의 게임이 된 핵심적인 이유는 국가 의지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종합 제조업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기반으로 인식했죠. 적자가 나도 정부가 지원했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만 보면 영국과 미국이 조선업을 포기한 건 합리적이었지만 동아시아는 전략적 의지를 택한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여요.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하고 그 배의 90%를 세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 금융, 생태계, 의지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니까요.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같은 미래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